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제국주의 시대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일단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당사국인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로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위협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그 바탕에는 제국주의적인 야욕이 담겼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도 구소련 시대의 패권을 회복하려 한다는 건데요. 오늘 수상한 GPS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푸틴의 속내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호주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호주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로 다른 사람의 출신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하지만 지난 1년간 반유대주의 공격 그리고 이슬람 혐오 사건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8시 30분쯤 텔아비브 남쪽 외곽 지역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2대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 났는데요. 잠시 후 다른 주차장에서도 버스 한 대가 추가로 폭발했습니다. 버스가 빈 상태여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폭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2개의 미폭발물 중 하나에는 툴카렘의 복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지난달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의 툴카렘 등지에서 대규모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중 사망자 시신 4구를 이스라엘에 인도했습니다. 30대 여성과 당시 4살, 10개월 된 자녀 2명, 또 80대 남성 인질이었는데요. 하마스는 인질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의료 지원 때문에 사망했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켈로그 미국 특사가 만나 종전 문제를 상의했지만 회견 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됐는데요. 한편 주요 7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성명에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기존의 표현을 쓰라고 하자 미국이 일방적인 표현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순화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유엔 총회도 러시아 규탄 결의안의 초안을 준비했지만 미국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해서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년 전에 최소한 GDP의 2%를 방위비로 내기로 한 약속을 현재 나토 회원국 중 3분의 1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유럽의 방위 비용까지 계속 부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1일 자국에서 아랍국가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응하는 자체적 재건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걸프 협력 회의 국가인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6개 국가와 요르단, 이집트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다음 달 개최되는 아랍연맹 정상회의의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방금 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 산지, 강원 중부 산지 등 강원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매우 건조한 상황이죠. 산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미리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시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또 산림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지역 건조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트럼프 일세 만세. 네, 아까 오프닝에서 세계가 제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일세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달 2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불과 한 달 만에 세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걸 그렇죠. 체감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행정명령을 70건가량 쏟아냈습니다. 이게 역대 다른 행정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 금지, 다양성 정책 폐기 같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뒤집기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가 바이든이 남겨놓은 미국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졌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네. 대외적으로는 지금 관세 폭탄을 엄청나게 지금 터뜨리고 있고 그렇죠. 영토를 차지하겠다라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죠. 네. 미국 우선주의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자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관세 위협입니다. 네. 국가별, 품목별 상호 관세 조치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세계 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가치도 없다 이런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하자마자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한다라면서 약간 시일을 주죠. 그래서 사전 예고를 하면서 협상안을 가져와라라는 메시지를 각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인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미국산 수입품 확대 약속 같은 걸 얻어냈는데요. 네. 이외에 캐나다,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 계속 미국이 가지고 싶다,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으로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대외 정책 키워드를 요약해 보면 미국의 이익과 힘라는 것으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아래 극한의 실리와 거래만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가 단 4주 만에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미국은 신뢰도가 낮아진 동맹이 됐고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포퓰리즘 정책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뉴욕시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맨해튼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네.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 축소를 이 허가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뉴욕시의 자체적인 판단이긴 한데 연방정부가 뭔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시에. 그걸 네.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 축소를 추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감한 예산의 20%를 미국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언했는데 네. 이러면 1인당 $5,000 우리 돈으로 약 720만 원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절감한 예산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많이 안 거쳤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줄 수 있는 돈은 아마 커피 한 잔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트럼프 1세라고 붙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취소를 선언하면서 뭔가 그림을 하나 자기 SNS에 올렸어요. 자기가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쓰고 있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올리면서 그 밑에 왕만세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컬 뉴욕 주지사가 우리는 왕국이 아니라 법치 국가에 살고 있다라면서 그 혼잡 통행료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림이 나올 정도네요. 자기가 올렸다는 게 중요하죠. 네, 언론들이 올려준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차이나 점 머니. 워낙 차이나 머니 하면 중국의 거대 자본을 뜻하는 네, 건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써봤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친러 행보를 보이는 이유로 중국과 돈이 꼽혔다는 의미로 써봤는데요. 먼저 차이나 쪽은 러시아를 가까이에 두면서 북중러 관계를 이완시키고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이 예전에 79년에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때는 소련을 견제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치가 결국 나중에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미국 관료들이 미국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러시아가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첸코 존스 홉킨스 대 교수는 푸틴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모든 양보를 얻어내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면서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친러 행보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원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싫고 러시아랑 경제 협력을 하면 미국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사꾼 본색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티코가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푸틴의 동맹국이다 이렇게 좀 비꼬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이 장사꾼 기지를 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8일에 열렸던 미러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미국 기업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철수했는데 그래서 3,240억 달러 약 466조 원이나 손실을 입었다. 이게 미국의 한 해 국방 예산의 38%에 달하는 액수다라는 걸 짚어주면서 네.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전쟁을 끝내면 미국이 러시아에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 집권 초반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종전을 밀어붙여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공언했는데 그렇죠. 지금 안 됐죠. 지금 그렇죠. 예, 좀 많이 미뤄졌는데 이게 계속 질질 끌게 되면 좋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국정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취임 소반의 승기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게 취임 직후인 47%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취임 직후의 41%에서 이제 51%로 높아졌거든요. 응답자의 54%는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외교적인 성과라도 내놔야 뭔가가 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전 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패싱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 지금 다음 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회담을 얘기가? 하는데요. 이제 아마도 종전 협상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좀 하나로 모아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스타머 영국 총리가 또 미국에 가거든요. 아마도 이 두 정상이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17일과 19일에 유럽의 각국 정상 그리고 나토의 동맹국인 캐나다 총리를 초청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보장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걸 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유럽 전체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유럽 역시 미러 협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원한다라는 데 뜻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전달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프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이 안보 비용을 더 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마크롱 대통령이 충분하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신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지분을 달라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앞으로 좀 지켜볼 네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통 큰 석방. 네, 뭐 마음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요. 뭔가 뭐 통 큰 치킨처럼 그러니까 규모가 큰 그런 행위를 할 때 통이 크다라는 걸 네, 우리가 네. 좀 즐겨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미로. 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1단계 휴전이 다음 달 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마스가 2단계 휴전이 성사될 경우에는 현재 억류 중인 이스라엘인지를 한꺼번에 석방할 수 있다라고 물밑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앞서 양측이 이제 3단계 휴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1단계로 이제 일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2단계로 남은 인질 석방과 종전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 3단계로 유해 송환 가자 지구 재건한 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이런 휴전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휴전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서 인질들을 이스라엘 쪽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단계 휴전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계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마스가 일괄적으로 인질을 석방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외의 제안을 했는데 아마도 휴전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면 대규모 공습을 다시 시작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협상 카드로 이런 석방안을 내는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의 견해차가 그런데 좀 상당한 상황이에요. 네. 네탄야후 총리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 완전한 하마스의 축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하마스는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2일에 석방될 인질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 2명은 10년 넘게 가자 지구에 억류됐던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토큰 석방이 이루어질지. 네. 예. 다음 키워드 억울함을 푼 조두. 우리가 머리가 새 나쁘다는 머리. 걸 놀릴 때 조두라고 네.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동물 가운데 공룡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분류되는 게 에뮤, 레아 같은 날지는 못하는데 거대하게 진화한 대형 조류들이거든요. 네. 근데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먹이 퍼즐이란 걸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거대 조류, 팔레오그 나태과새에 속하는 에뮤, 레아 등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퍼즐을 풀더랍니다. 이 조류가 에뮤, 레아, 타조가 있고요. 지금은 멸종된 자이언트 모아 이렇게 여러 종의 새를 포함하고 있는 그룹인데 네. 까마귀나 앵무새 같은 뭐 또 맹금류가 속한 네오그 나테카와는 좀 다릅니다. 이 새들은 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까마귀는 굉장히 사람을 많이 네, 또 구분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동물원에 있는 이렇게 거대한 조류를 대상으로 기계적인 조작을 해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런 먹이 퍼즐을 푸는 실험을 해봤어요. 투명하고
크고 둥근 플라스틱으로 이제 퍼즐을 만들었는데 네. 먹이가 들어있는 공간 5개가 있고 그 공간에 맞는 구멍이 있는 판을 위에 또 덧댔습니다. 볼트와 나사로 고정을 해서 네, 네. 먹이를 먹으려면 플라스틱 판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먹을 수 있게 좀 머리를 해본 써야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3마리의 에뮤는 첫 번째 시도에서 퍼즐을 풀었습니다. 퍼즐을 초기화하고 다시 해봤는데 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아는 퍼즐을 푸는 대신에 볼트와 너트를 돌려버렸대요. 그래서 퍼즐을 완전히 와. 분해한 다음에 먹이를 먹었고 네네. 다음 시도에서는 바퀴를 돌려서 퍼즐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타조는 네. 한 마리도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팀은 이번 과제가 까마귀나 앵무새에게 실험을 했던 것처럼 높은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이렇게 거대 조류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예. 처음으로 보여준 연구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거대 조류는 뇌 크기가 좀 작아서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거 생각했던 아니었다. 것보다 머리가 더 좋더라라는 네. 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가 놀리면 그래서 예, 안 됩니다. 다음 키워드 G세대에게 부는 북톡 바람. 네, 전 세계 G세대들 사이에서 독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책을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책을 추천하고 독서 모임을 가지고 책을 꾸미고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소비하면서 네. 출판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닐슨 북 데이터가 조사해봤더니 영국의 G세대는 연간 약 6,100만 권의 책을 구매했답니다. 이 돈이 우리 돈으로 한 8,9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영국 전체 도서 시장의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국내에서도 2023년의 경우 20대의 독서율이 74.5%였습니다. 그렇군요. 성인 평균이 43%인데요. 예. 훨씬 높은 거죠. 성인들은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1월에만 집계를 한 걸 봐도 10대에서 20대의 도서 구매량이 전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소설, 시, 희곡 등을 많이 샀는데요. 왜냐하면 G세대는 독서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특히 틱톡의 북톡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 G세대 응답자의 60%는 이 북톡 덕분에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하고 작가를 공유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독자 커뮤니티인데 네. 독서 챌린지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책도 꾸미고 필사도 하고, 좋네요. 네, 네. 리뷰도 달고. 그래서 공상과학과 로맨스 장르가 인기를 다시 끌고 있고 예상보다 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게 고전 문학을 읽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오, 예. 그래서 1848년에 출간된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야가 인기가 이 북톡 때문에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의 독서 열풍이 결국 서점 업계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사실 유명한 미국의 서점 체인 중에 하나가 반센노블인데 그렇죠. 이게 온라인 서점에 밀려서 침체됐었습니다. 네. 근데 북톡을 통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작년에도 한 60여 개, 올해도 60여 개 신규 매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우,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제 책을 읽으면 네, 된다. 그렇습니다. 성인들이 젊은이들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델의 노래죠. Make You Feel My Love 전해드립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변론에서는 증거조사에 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각각 2시간씩,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과 국회 소추단이 직접 최종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국회의장이 참여한 어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이 이뤄졌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등의 쟁점 현안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의 수출 실적이 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등 줄어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의 역설적 효과로 이번 달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업 심리지수가 90.1로 1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전에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미리 사두기 위한 선 발주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주 북한 스위스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다수 국가가 평영 주재 공간을 철수한 이후 지난해 스웨덴이 북한으로 외교관을 복귀시킨 가운데 스위스 대사까지 새로 부임하면서 서방 국가도 북한 주재 대사관 재가동을 점차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챗 GPT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 측은 2월 기준 챗 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억 명에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개월 만에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로 가볼 텐데요. 나혜인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호주에서 반유대주의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두 남성이 지난달 시드니 동부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공격에 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37세와 33세인 이들 남성은 1월 17일 새벽 도버하이츠 지역의 밀리터리 로드에서 이 두 대의 차량에 방화한 사건으로 기소됐는데요. 이들은 또한 1월 12일에는 이 퀸즈파크에서 5대의 차량과 이 두 채의 집에 이 나치 문양인 반유대주의적인 혐오성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에는 멜번 릭폰리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회당이 방화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아침 기도 중이었던 신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얼마 전에는 시드니 병원에 이 간호사 2명이 유대인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이 한 유대계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이 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녀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영상 속 한 간호사는 이스라엘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막말을 했고요. 이 다른 간호사 역시 치료하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해당 인물들은 시드니 뱅스타운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제 간호사로 밝혀졌고요. 네. 이들은 즉시 해고 조치됐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 역시 이와 관련해서 역겹고 수치스러운 영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 인물들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사죄의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무슬림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호주 이슬람 협의회 연행 호주 내 주요 무슬림 단체와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영상에서 공개된 간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호주 사회의 반응이 위선적이라며 선택적인 분노가 포착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계와 언론이 이 반유대주의 사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무슬림 출신인 서호주주의 파티마 페이먼 상원의원 역시 이 간호사들이 끔찍한 발언을 했다라고는 인정했지만 이들이 마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취급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연방 총리와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이들을 비난하고 이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건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들은 이미 직장에서 해고됐고 이 다시는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 국민적인 눈총과 감시를 받고 있다라면서 이미 사과하고 벌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는 겁니다. 이 레바논 무슬림 협회 역시 논란이 되는 것은 영상 속 간호사들의 발언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속도와 또 강도, 일관된 대응, 계산된 또 정치적인 동기를 지닌 분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호주 내에서 유대인이나 무슬림 혐오에 대한 이제 사회의 어떤 반응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최근에도 빅토리아주에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쇼핑센터에서 이 모르는 여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 이런 무슬림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유대인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보다 호주 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늦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호주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 이런 반유대주의 공격이라든지 이슬람 혐오 사건 둘 다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이 호주의 대표적인 유대인 협회인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 1년간 2,000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수치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이슬람 혐오 역시 비슷하게 늘어났는데 총 932건의 사건이 집계됐습니다. 이 단순 수치상으로는 반유대주의 사건보다는 적어 보이지만 이 이슬람 혐오 등록이 운영된 이 1,008년간 접수된 이 전체 사건의 수가 930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빈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다문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1년 호주의 공식 인구조사 센서스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81만여 명으로 이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유대인은 9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46%가량입니다. 이민자들의 경우 본국에서의 상황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중동의 사태가 호주에서 재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주 시드니의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해야죠. 네. 예,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죠. 예, 요즘 저기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고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일가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무엇보다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고위급 첫 회담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평화 협상 최종 합의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러시아 측 요구를 미국이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젤렌스키를 축출을 하고 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도 좀 정말로 위험천만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는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젤렌스키 등 친서방 인사들을 축출을 하고 친러시아 성향의 꼭두각시 정권을 이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들여다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 해에 했던 얘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신을 18세기 러시아 제국을 건설한 표트르 대제 여기에 비유를 했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푸틴은 표트르 대제가 이제 북방 전쟁으로 스웨덴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되찾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 거였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우리 거다. 예. 아. 그러면서 자신도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인 우크라이나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이런 제국적인 야욕이 이제 매우 뿌리가 깊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그거는 이제 2023년 초에 있었던 그 유출된 러시아 정부 비밀 문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이 비밀 네. 문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이제 크렘린궁과 러시아 정보기관 그리고 러시아 군 의견이 이제 반영된 17페이지 분량의 내부 전략 문서였어요. 네.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벨라루스까지 이제 합병을 해서 네. 러시아 연방 국가로 이제 흡수를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벨라루스의 모든 이제 경제, 군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를 해서 늦어도 2030년까지는 벨라루스를 합병을 하고 러시아 연방에 완전히 흡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나타난 러시아의 벨라루스 장악 계획은 일단 우크라이나와는 조금 다른 거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닌 압박과 침투 전략을 쓰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 사회의 철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자와 친서방 세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를 하고 벨라루스의 정치, 금융, 사업, 교육도 이제 모든 사회 전반 시스템을 러시아와 완전히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친화적인 미디어와 비정부 기구 그리고 뭐 문화기관 등을 설립을 해서 그런 이제 병합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벨라루스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군사 분야 관련해서는 거의 뭐 러시아 연방 국가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들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그죠? 네, 네. 그 비밀 문서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벨라루스 군이 이제 사실상 러시아군의 일부가 되고 네. 벨라루스는 이제 자국 내에 러시아의 군 기지 수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 존재감을 벨라루스에서 이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지난해 푸틴이 벨라루스에 이제 러시아 전술 핵무기 수십 기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 요것도 비밀 문서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출이 된 게 2023년 2월이잖아요. 네. 만들어진 건 언제? 이게 2021년 여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향한 이제 제국주의적 계획은 푸틴이 총리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한 2012년부터 좀 본격화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우선 벨라루스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합병하려는 노력도 비슷한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8년 8월에 있었던 벨라루스 이제 대선에서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80%가 넘는 득표로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독재와 부정선거, 인권 탄압 등에 반발하는 이제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고 그때 이제 루카센코가 시위대를 강력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 뒷배가 되어준 거는 뭐 푸틴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독립 권리를 이제 부정을 하면서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에세이를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7월에 이제 발표된 이 에세이인데 네. 이 에세이가 발표가 되고 7개월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면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 에세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위한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으로 네.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처음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푸틴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전쟁 없이 흡수하기를 좀 바랐던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옛 소련 붕괴 당시에 소련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처음 주창을 했던 이제 동슬라브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이념적으로나 실용적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푸틴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과 2013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사용한 전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 전략을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마음대로 안 됐군요. 그렇죠.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보다 이제 훨씬 강한 국가 정체성을 옛 소련 붕괴 이후에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그리고 대다수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으로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방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은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적 계획에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네. 이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2013년 11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와 경제 동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당시 이제 푸틴이 친러시아 반서방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EU 대신에 러시아를 선택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우크라 국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U 가입 협상 중단에 이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와 이제 경찰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제 혁명으로까지 전면적인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석 달 만에 야누코비치는 축출이 되고 러시아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흘러가니까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도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시도를 해요. 네. 이후에 이제 이들 지역은 이제 새로운 러시아, 신러시아라는 의미의 이제 노보로시아라는 제국 시대 용어로 이제 러시아가 부르도록 하게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노보로시아라는 이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러시아 제국이 이제 새로 확보한 영토, 즉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과 그다음에 몰도바에 있는 공화국 하나를 묶어서 네. 만든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어.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폭동은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우크라 지역에서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만 러시아가 이제 지배하는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집요하게 계획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죠. 네. 푸틴은 이제 그 후 8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특히 2015년 민스크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네. 해당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최악의 전투를 이제 종식은 시켰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구축하지 못한 그런 협정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기능이 마비된 러시아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의 저항이 이제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러다가 2021년 초에 푸틴은 이런 전략들이 이제 다 실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푸틴의 발언을 보면 네. 우크라이나를 반 러시아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전초 기지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맹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푸틴이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문의 에세이를 발표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그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푸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종전 협상을 기회로 삼아서 네. 우크라이나에 다시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빨리 선거하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도록 만드는 굉장히 이제 고단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미국은 왜 러시아 편인 건가요, 지금? 그러게요. 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네. 일단 그 부분도 협상이 무르익으면 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판단을 좀 해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더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은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한 데는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대가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조 원을 갚으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광물에 대한 그 소유권 50%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적게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8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넘는 돈입니다. 와, 예, 그렇군요. 그런 대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 히토류 등 이런 자원들은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이 이제 새롭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네. 러시아 입김을 통해서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히토류 광물 소유권 지분 강물 소유권 50%를 미국이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네, 네.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문제가 우크라이나 심각하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위험천만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논의하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희귀 광물 자원의 절반까지 이제 미국이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사국들 참여 없이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그 종전에 합의하거나 새로운 국경선을 그었을 때 모두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어요. 뭐 아시다시피 1884년에 베를린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 분할을 유럽 열강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급속히 식민지로 전환이 됐고요. 그렇죠. 그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계가 이제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면서 원주민들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네. 강제 노동에 착취당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독일령 나미비아에서는 20세기 최초로 집단 학살이 자행이 됐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1938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패권국들이 그 전쟁은 어떻게든 좀 피하자 뭐 이런 명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이제 나치 독일에 이제 떼주는 협상이 있었잖아요. 미넨 협상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사는 배제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다음 해
미넨 협정이 체결된 그 다음 해에 결국에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네. 그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1945년 이루어진 얄타 회담에서는 영국, 소련, 미국이 이제 전후 유럽 운명을 결정을 하면서 네. 독일은 분할을 하고 당시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에게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친소련 국가들로 이제 결국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됐는데 그 문제는 이제 푸틴이 지금 이런 이 상황을 그때와 비슷한 모델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유럽과 동남 유럽에서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국가들에서 옛 소련 시대의 영향력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뭐 제국주의를 신제국주의를 건설을 하겠다. 뭐 요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 흐르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체결을 하더라도 네. 이후에 더 심각한 그리고 더 폭력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도대체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수상한 GPS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인터 시스터스의 점프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